어느 날 아침 마을 전역에 동원령이 내려집니다. 모두 오전 9시까지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는 명령이 보안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한 줄로 늘어서며 광장으로 향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장은 음침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중앙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주위로 보안원들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죄수들이 끌려 나옵니다. 손발은 꽁꽁 묶인 채 얼굴은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죄수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둥 앞에 서게 되고 확성기를 든 보안원이 죄목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 중의 핵심 전위부대인 위대한 우리 당의 지도 아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받들어 이룩한 우리의 강철 같은 체제를 배반한 반역자들이 이 심판대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국가 자원을 약탈하고 인민의 단결을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과 지도자 동지를 배반한 자들의 말로가 과연 어떠한지 오늘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역과 부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모든 인민은 오늘의 이 교훈을 혁명의 지도지침으로 가슴 깊이 새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떨쳐 일어나 반미 제국주의를 향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혁명적 사회주의 경로를 따르십시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차가운 목소리는 광장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죄수 쪽을 응시하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은 겁에 질려 손을 떨고 아이들은 부모의 뒤로 몸을 숨깁니다. 곧이어 5명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마치 땅을 깨는 돌덩이처럼 울립니다. 군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죄수들 앞에 섭니다. 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와 혁명의 지도지침에 따른 애국적 충성의 마음을 높이 받들어 인민의 낙원건설 반역자들을 향해 사격 준비. 이어 지휘관이 붉은 깃발을 올리자 총구가 일제히 죄수를 향합니다. 그리고 한순간 총성이 울립니다. 총의 몸을 꿰뚫는 둔탁한 소리까지 들리고 죄수들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들의 몸에서 튀던 피가 땅으로 흘러나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어떤 주민은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헐떡입니다. 처형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보안원들은 똑똑히 보라. 우리 당과 인민의 반역자들을 이라고 외치며 주민들을 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재구성해본 섬뜩한 주민 총살의 현장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나요? 지금부터 아버지를 따라 1년 전 남조선으로 온 25살 청년 김민철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의 MZ세대입니다. 총살 현장을 서너 번씩이나 직접 목격한 탈북민이죠. 그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정권의 살인적 만행을 폭로할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공개 처형의 잔혹한 실상과 공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 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진짜 목적을 그가 눈으로 본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보름 기자의 목소리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남한 분들은 아마 저 확성기의 말을 그저 귀로만 들으시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총살 현장에 감각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러나 저같이 북한 체제에서 단 하루라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숨통을 조일 만큼 공포스런 말입니다.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하지만 이해하신다고 해도 제가 느끼는 공포의 100분의 1도 못 되실 겁니다. 탈북 전 해산에서 본 저 마지막 장면은 남한에 온 제 가슴에 아직도 대못으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광장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두 남자의 모습과 그것을 숨이 멎은 듯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주민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살겠다는 죄로 결국 죽음을 맞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목격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슴을 짓누르며 침묵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지금도 저는 사소한 소리에도 걸핏하면 가슴이 뜁니다. 어느 때는 남한 거리를 걷다가도 갑자기 들리는 기계음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으면 또는 저 앞으로 지나가는 경찰을 보면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주저앉고 맙니다. 제 정신으로는 여기는 남조선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늘어지고 다리에는 힘이 빠집니다. 아버지는 황해도에 계시는 사촌 형님과 한 무리가 돼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도매업 보따리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짐꾼이 되어야 했죠. 주요 거래 제품은 황해도 지역의 농산물과 한북도 지역으로 오는 남조선이나 중국 물품이었습니다. 이쪽 것을 갖고 내려가서 당숙께 팔고 당숙은 그쪽 것을 아버지께 다시 파는 물물교환 방식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한북도와 황해도, 양도는 안 가보신 곳이 없으실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우리 두 남매 등 가족 모두를 데리고는 더 이상 이 공포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조선족 기독교 선교사님을 통해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게 됐던 것이죠. 탈북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생존조차 허락되지 않는 체제, 사람이 개돼지처럼 목살이하여 끌려다니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철부지 어린 시절, 저는 동네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북한의 삶도 어린 마음에는 그저 당연한 현실로 여겨졌어요. 그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하지만 단 한 가지 장면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공개 처형을 목격한 날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죠. 사람들이 갑자기 동네 중앙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저도 친구들과 함께 구경 가듯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오늘 큰일이 있대라는 소문이 떠돌았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호기심에 달려갔던 제 어린 발걸음이 얼마나 잔인한 광경으로 이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기 짝이 없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아끼며 단단히 자녀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왜인지 아무도 공포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보안원들이 한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고 몸은 단단히 묶인 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안원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강도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광장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의 차가웠던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남자가 큰 마당 끝에 동네 바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인근 지역 사람들은 죽은 듯 고요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 틈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 잘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이 무언가 끔찍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총소리는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안원들이 사형수를 향해 차례로 총을 발사했을 때 그가 쓰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제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내장이 튀어나오는 모습, 땅 위에 쓰러지던 그의 몸. 그 모든 것이 제 어린 마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앞줄에 서 있던 어떤 어른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혁명의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무조건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공개 처형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막연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당과 수령은 누구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자리 같았어요. 그런데 저 반동의 새끼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던 어떤 어른마저 처형의 순간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침묵했고 우리 아이들은 겁에 질려 다리가 실제 흔들릴 정도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잘못하면 죽는 것이다라는 공포심이 생겼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마다 나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모두들 묵묵히 발걸음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포가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도 말없이 흩어졌어요. 평소처럼 장난을 치거나 웃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개 처형 장면이 그저 그날의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더라도 보안원이 반역자를 찾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행동들이 언젠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맴돌게 되었어요. 아마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들 조심스러워졌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심 자체가 우리 마을 전체를 휩쓸었으니까요. 처형 장면은 밤마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총살 마당을 지날 때마다 반역자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공포와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북한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주민들의 삶을 이렇게나 짓밟았는지, 그리고 공포심 조성이라는 무기가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파괴하는 것인지를 처음으로 체감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보안원들의 총탄에 맞아 죽는데 정말 어찌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포의 경험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두렵게 했던 그 처형의 마당은 이제 저 북한 체제를 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그 후 북한에서 저런 공개 처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상 속에서 총알 안 맞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처음 공개 처형을 목격한 날부터 제 삶은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되었죠. 그리고 그 악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잔혹한 형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쯤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은 제가 목격했던 그 어떤 처형보다도 잔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 나간 길로 그곳 친척집에 가시는 길을 따라갔는데 그때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명이 총살당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사건은 단순히 죄인 처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양민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있던 주변 마을들에도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근거리 모든 주민은 공설운동장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지역민들이 모여 있었고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늦겨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보안원들이 죄수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한 줄로 세워진 죄수들은 모두 손발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두꺼운 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원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 그들의 죄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자원을 약탈하고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은 대부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농작물을 훔치거나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빈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것에 불과했지만 위대한 조국과 인민의 어버이당 체제는 그들을 반역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처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군인들이 죄수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총이 그들을 향했고 잠시 후 명령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죄수들은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그들의 몸을 꿰뚫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총성은 단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몇 초는 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수들의 쓰러지는 모습은 너무도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그 장면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축장에 끌려온 개돼지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짓밟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처형을 지켜보던 한 여성 방송원이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졸도했습니다. 그는 확성기 안내방송 때문에 앞줄에 앉아 처형 장면을 목격한 뒤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이 급히 그를 부축해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와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저 역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보안원들은 주민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았냐? 반역자는 모두 이렇게 죽는다.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는 식의 말은 광장에 모인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직 처형자들의 가족들만이 처참하게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건 역시 지나치면 당방침에 대한 도전이고 반동이어서 함부로 크게 울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척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북도 고향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땅에 스며든 피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그 처형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내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버지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나도 개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처형의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 깊이 스며들어 매일매일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행동을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님,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저를 괴롭힙니다. 광장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피로 물든 땅. 그 모든 장면은 마치 깊게 새겨진 흉터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단지 배고픈 죄인을 죽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본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미 2차례의 공개 처형을 목격하며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3번째 공개 처형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잔인함의 정도 또한 훨씬 더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동네가 뒤숭숭했어요. 보안원들이 각 집을 두드리며 모두 광장으로 모여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른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요.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음울했습니다. 누구도 말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거나 먼 곳을 응시한 채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곳에 없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죠. 보안원들은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든 채 광장을 감시하고 있었고 분위기를 더욱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2명의 죄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발이 묶인 채였고 얼굴에는 두터운 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중학생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또래죠. 보안원이 확성기를 통해 그들의 죄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제작된 영화를 몰래 보고 유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소년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의 나이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기에 더 큰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총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안원들은 군인들을 앞으로 불러냈고 군인들은 총을 들고 나란히 섰습니다. 죄수들은 목이 묶인 채 억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충격받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군인들의 총구가 죄수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명령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몸을 퍽퍽 꿰뚫는 소리와 함께 2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린 소년은 마지막 순간까지 2 손을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총알에 쓰러진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을 물들였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죄수들의 시신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광장에는 끔찍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저 명령처럼 조용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남조선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 북한에서는 일상이었죠. 제가 그날 느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언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연속적인 공포였습니다. 지금 기자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그날의 처형된 소년의 떨리는 손과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그 소년이 정말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북한 정권의 폭압적인 공포 통치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북한의 반인권적 폭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처형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처형의 대상이 되는 죄들이 너무도 사소하고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죄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법한 행동들 혹은 배고픔을 달래려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행동조차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고 공개 처형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직접 본 또 하나의 사례는 황해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고기를 몰래 나눠 먹은 주민들이 공개 처형된 사건이었죠. 그날 마을 주민들에게는 동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전 9시까지 중앙광장으로 모일 것. 물론 아무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9명이 맨 앞에 서 있었고 보안원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발표된 죄목은 간단했습니다. 이들은 소고기를 몰래 도축하고 유통하여 공화국 경제를 파괴하고 인민의 단결을 방해한 자들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병든 소를 도축했을 뿐이었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끊은 지 오래된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했고 공개 처형으로 단죄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약탈죄로 처형된 한 남성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국경 인근 마을에서 집단 농장의 곡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기 직전의 기근 속에서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곡물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내몰린 행동이 국가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죠. 이러한 생활범죄에 대한 처형 사례가 특히 급증한 것은 2020년 12월 김정은 정권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후부터입니다. 이 법은 외부 사상이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옥죄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외부 영상 시청 및 유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사례는 중학생이 외부 영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광장에서 한 소년이 눈을 가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도 채 성숙하지 않은 나이로 보였는데 확성기를 통해 발표된 그의 죄목은 남조선 드라마 3편과 노래 50곡을 친구들에게 전달한 반국가 범죄였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소년은 쓰러졌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역시 이것이 정말 범죄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개 처형이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공개 처형은 탈북 전 해인 2022년 초 황해남도 벽성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마을 사람들에게 광장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두가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광장으로 향했죠. 저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처형이 진행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남성 2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은 낡고 초췌한 얼굴이었으며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 그들의 죄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자원을 훔쳐 인민의 단결을 저해한 반역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은 단지 굶주림에 못 이겨 구경 농장에서 옥수수 몇 자루를 훔쳤을 뿐이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죄목 발표와는 달리 그들의 모습은 가엾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내몰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옥수수를 훔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의 가족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체제는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을 국가 반역으로 규정해 죽음으로 단죄시켰습니다. 곧이어 처형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총살을 지켜볼 것을 강요하며 반역자의 말로를 직접 목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앞으로 나섰고 잠시 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쓰러졌고 그들의 발 아래로 붉은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끔찍한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과 제 삶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힘든 수준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멈췄고 국경 봉쇄로 인해 물자 유입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생존을 위한 행동조차 체제의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며 옥수수 몇 개를 훔치거나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하려는 시도는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경제적 궁핍은 범죄를 증가시켰고 체제는 그러한 범죄를 공개 처형으로 응징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체제에 도전하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었죠.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을 옥죄며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탈북 이후에도 공개 처형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탈북자들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공포 정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증언은 북한이 어떻게 점점 더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해산 지역에서 벌어진 한 공개 처형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며 주민들의 국경 탈출 시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해산 비행장 인근에서 벌어진 처형에서는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두 여성이 가족들 앞에서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반역자는 반드시 죽는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체제가 주민들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포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수많은 공개 처형들, 그리고 그로 인해 황폐해져 갔던 주민들의 얼굴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단순히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에게 끝없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그 잔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이후 저는 북한 밖, 남조선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결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벗어난 그곳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고 처참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가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점점 더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은커녕 자신의 마음속 생각조차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 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이웃관계는 점점 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제 생각 그대로죠. 공개 처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격한 모든 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평생 그 기억에 사로잡히며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공포는 북한 사회를 정권이 원하는 대로 완벽히 통제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의 미래를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억압적인 체제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분명히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결코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공개 처형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단순히 그 실태를 기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러한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공개 처형은 주민들에게 체제의 무자비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행동이, 단지 외부 문화를 접한 호기심이, 단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목숨을 앗아가는 죄목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실제 겪고 경험하다가 탈출했던 북한입니다. 북한을 떠난 제 삶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기자님을 통해 남기려는 이유가 단지 과거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을 그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선특파원 채널이 이제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파원들은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후원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